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도 좀 하락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약세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은 바닥이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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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남수루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월부터 8월 달까지 한 달간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점도 계속 올려주고 고점도 계속 올려주면서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가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 3일 만인가요? 주말간이죠. 한 4일 됐나? 3일 동안만 그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많은 투자자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온다는 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정이 왔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바닥 구간에서만큼은 여러 악재들이 쏟아집니다. 여러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비트의 바닥을 몇 번씩 두드려요. 몇 번씩 두드리면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바닥 따지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 없고 오히려 매수를 하면 더욱더 좋은 시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좀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로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남수르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또 유일 전문가님과 또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에어컨 켜고 주무시다가는 이제 나중에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건강 유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을 지금 앞에서 수루 전문가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크게 많이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2,800만 원과 2,900만 원 사이에서 계속 좀 공방전을 좀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아직 추세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매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시청 고정해 주세요. 네, 저와 계속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해킹의 75%가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석방 요구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채굴자가 유입됐다고 하는데 해시레이트가 오른 것이 투자자분들한테 좀 좋은 영향이 갈 수 있을까요, 남수르님? 네, 이 해시레이트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채굴자들이 그만큼 이 코인에 많이들 채굴을 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해시레이트가 높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보면 아실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로 찍었다 이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굴을 해서 그 채굴한 코인을 매도를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 그러면 왜 해시레이트가 올라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있을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서 이런 기대감으로 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이거 차트를 잠깐 보면서 한번 설명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상승을 이루어졌죠. 여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좀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비트의 하락과 이더리움의 하락과 동시에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하락 추세에서 지지받을 구간에서 잘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는 거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해시레이트가 높다고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야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남수로 전문가님과 살펴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글로벌 거시경제 악화로 인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에 좀 인플레이션율이 최고치에 달았다는 소식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나 독일을 좀 빼놓지 않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초아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독일 생산자 물가가 7월에 37.2%로 가속화가 되면서 좀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소비자 물가가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큰 인플레이션이 남았다는 건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반해서 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에 비해 조금 강한 지수가 나오지 아직 않았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게 지금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더 강하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선 유로존의 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유로존 자체는 원래부터 힘들었어요. 원래부터 힘들었고 그 전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럽이 잘 사는 국가, 그리고 좀 개발도상국인 국가가 한 곳에 좀 모여 있어요. 체인으로 모여 있으면서 이 덩어리가 생각해 보시면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유럽의 경기 시점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안 그래도 불안정했던 그런 시장이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넘어오면서 좀 불안정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유럽발 경제 악재가 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우선 유럽 국가들의 이제 재정적인 건강함을 알 수 있는 척도는 이런 우리 독일에 대한 이제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의 상황은 항상 잘 되는 국가 그리고 조금 이제 부실한 국가의 차이를 좀 보고 좀 척도를 측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독일이 여기서 가장 튼튼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독일의 이미지 어때요? 좀 움직이지 않고 좀 고저가 많이 없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 국가 이미지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금리도 그렇고 여러 재정 상태 자체가 사실 크게 고저가 없고 그런 튼튼한 우리 금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독일이 70년 만에 최대치인 인플레이션율을 10%를 기록할 것이라고 동일 중앙은행 분데스뱅크의 요아임 니켈 총재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발 경기 침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로 인한 이제 좀 문제들이고 두 번째는 가뭄 등의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얘기는 사실 너무나도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우선 유로존 국가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많이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럼 보시다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 빌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고 이제 보시면 이제 뭐 100년, 200년 된 건물들,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컨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에서 좀 다른 것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천연가스에 그만큼 좀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금 노드스트림 1, 우리 러시아에서 우리 유럽으로 가는 그런 파이프관을 또 말일날 3일 동안 잠근다는 이야기를 좀 하죠. 자, 원래도 기존에도 뭐 사실 20% 정도밖에 가지 못했어요. 20% 평상시에 100이라고 하면
것처럼 20%의 양을 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또 3일 동안 또 닫는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좀 옥죄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유럽은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는데 사실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이제 러시아 이제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 편을 조금 들어줘야 할 때고 어쨌든 살기 위해서 겨울을 날기 위해서는 그 전에 조금 전쟁을 존정시켜주기 위해서 좀 러시아 측에 붙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득을 취할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미국과 유럽에 이제 다시 한번 균열이 크게 생길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원하는 바죠. 그러면 이제 우리 종전 전에 어디로 돈이 몰릴까요? 바로 지하자금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 측면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떤 코인을 분할 매수할지도 중요하죠. 저는 이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중국계, 러시아계 코인들로 분할 매수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나중에 좀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독일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발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유가가 좀 상승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뭄 등의 좀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유럽의 움직임을 보자면 지금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좀 움직임이 보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를 배척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종전 전에 지하자금으로 돈이 좀 몰릴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남수루 전문가님 그렇다면 초아 전문가님이 독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덧붙이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나스닥도 한참 오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비트코인도 3일 사이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뽑자면 이유 중에 굳이 하나를 이유를 뽑자면 이 독일 아까 비트초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진짜 역대 최고로 나왔다고 하죠. 전월 대비해서 뭐 4% 이상 나왔다고 했으니까 말을 다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무래도 뭐 전쟁발, 뭐 천연가스 상승 뭐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노드스트림 가스 관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이에요. 이 가스관 가스 공급 양이 40%에서 30%, 20% 계속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줄어나가고 있으니까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계속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 말에 또 3일 동안 잠근다고 합니다. 이 독일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엄청 심각하죠. 당장 이번 겨울을 보낼 가스도 있을까 말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이 이제는 이 대륙을 넘어서 이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9달러를 넘어서 이제 10달러까지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유럽발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독일의 전기 에너지 요금이 전기세라고 하죠. 이 전기세가 작년 대비해서 125%나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한 사람당 월급이 거의 전기세로 다 나간다. 뭐 보통 월급이 한 200만 원, 220만 원 정도라고 치면 그 월급이 다 전기세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독일을 왜 자꾸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독일의 PPI가 미국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듯하다. 뭐 이렇게 9월달 뭐 FOMC 회의록에서도 말을 하는 듯했지만 유럽발 에너지가 근데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있을 금리 발표에서는 좀 50bp 올릴까 75bp 올릴까 반반 의견이 많다고 했는데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발 에너지 문제 그리고 독일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9월 달에 있을 이 금리 발표는 0.75%를 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있을 금리를 발표를 하면서
올해 말까지 목표는 기준금리를 4%까지는 올려야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 지수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사회적으로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통화인 이 달러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달러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달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띄어져 있는 게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달러 지수, 달러 강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달러 강세가 엄청 높아졌었습니다. 계속 이 6월달, 7월달에 0.75%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안 그래도 달러 강세가 엄청 높았습니다. 단기간 좀 하락세가 나오긴 했어요. 우리 8월달이죠. 7, 8월달에 좀 좋은 흐름, 비트코인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달러 강세도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싶었으나 단 3일, 엊그제 주말간에 단 3일 만에 이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독일 PPI, 유럽발 에너지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 이 천장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는 계속 두드리다가 또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달러의 강세가 세다 보면 여러 각국의 환율도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나라 환율도 지금 1,340원 정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 차트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 차트를 보시면 지금 1,340원대 형성을 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 달에 나와서 지금 달러 강세 엄청 심각하다. 1,300원대로 올라왔다. 심각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리기 무색하게 지금은 오히려 1,300원대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지금 역대급이죠. 이런 2010년 이후로는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는데 지금 1,340원까지 올라왔다는 건 한 1,400원대까지 우리가 좀 1,400원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달러 강세가 심한 이런 지금 같은 거시적 경제 시점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독일의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추가적으로 보이면서 좀 독일의 PPI가 좀 미국의 인플레와 비슷하게 간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따라서 지금 달러 인덱스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정말 많이 오르고 또 한간에는 1,400원대까지 오르겠다라는 말도 있는데 비트초아님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수르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이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년 4개월 만에 1,340원을 우리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흐름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좀 체킹을 해봐야 돼요. 자, 우선은 25일에 한국도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베이비 스텝 0.25%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왜 자꾸 이제 미국 시장을 주목을 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유로존의 금리 인상에만 좀 주목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코인이 대부분의 거래가 보통은 바이낸스에서 좀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바이낸스에서 40% 정도 되는 이제 큰 비율로 좀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소를 이제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러스로 자, 이제 나스닥과 이런 거시경제 악재가 있을 때는 비트코인에서 볼 수 있는 차트가 없기 때문에 붙어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좀 배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 있죠. 우리 2018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금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상황뿐만 아니라 내부의 상황도 체킹을 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요.
자, 우선은 한국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점 중에 가져올 가장 큰 문제는 실물 자산의 위험입니다. 자, 현재 한국 금리가 2.25%죠. 그리고 미국이 2.5%로 지금 역금리를 이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외화가 빨려 들어가면서 1,340원이라는 환율이 보여줬죠. 역대 뭐 3번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더 있어요. 9월에 FOMC 이후부터인데 그때 이후로는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한국은 2.5% 고정인데 우리 미국이 또 0.5%의 스텝을 밟게 되면 우리가 그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돼요. 우리는 이제 2.5%인데 미국이 3%이기 때문이죠. 그럼 더 많은 이제 돈이 많이 빨려 나가겠죠. 그럼 우리가 방금 남수르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400원 이상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같이 여기서 보셔야 할 게 바로 중산층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을 했느냐예요. 한국은 사실 60% 이상의 비중이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금리가 만약에 많이 높아진다고 하면 사실 이 중산층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의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좀 가지고 있는 중산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통 부채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제 서울의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다 사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한국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약하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게 그 원인인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조금 좀 보수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은 9월 이후로 어쨌든 1,400원, 1,5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뭐 그전에 다른 호재가 있으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측면대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결론은 현재 한국 시장의 실물 자산 그리고 부동산 경기 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 미국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을 볼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플러스로 돼야 될 게 한국 내부 시장에 이제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의 또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내수 경제도 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 인상이 0.25%가 되고 나서 한국은 2.25, 또 미국은 2.5로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화가 좀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9월에 FOMC 이후에 좀 더 금리 차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중산층들이 좀 많이 어려워질 될 것이라는 좀 의견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좀 1,4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좀 올라갈 수가 있다. 따라서 조금 매수를 좀 줄이시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천천히 좀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독일에 이어서 또 영국도 인플레가 좀 많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한창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을 때 좀 브렉시트 때문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파운드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올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 남수르님이 좀 봐주시죠. 네, 지금 독일 다음으로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4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거의 10.1%가 나왔는데 1982년 2월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82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6월 달에 나왔던 9.4%에 비해서도 1%가 거의 높게 나왔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반해서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있어서 계속 앞당기려고 하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높게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4일 날에도 이 영국 측에서는 이 50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50bp 인상을 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1% 나오는 것을 보고 다음 달에는 오히려 75bp 를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에너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에너지, 사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국 말고도 이 다른 나라,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0.5% 금리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를 3%대까지 올려놨습니다.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이 3%도 불안하다. 우리는 금융 긴축을 늦출 수 없다. 인플레이션율이 1%에서 3%까지 잡힐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0.5%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꾸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는 듯 하지만 이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저희 나라도 포함이에요. 여러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걱정이 되겠죠. 그런 만큼 금리 인상에 있어서 좀 더 급하게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를 계속 급하게 올린다면 저희가 계속 우려하고 있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단기 채권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기 채권 매물이 나오고 그 자금들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리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단기 채권의 금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와 단기 금리 차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역사적으로 13번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10번이 경기 침체가 왔다. 이번이 지금 14번째가 될 수가 있어요. 14번째 장단기 금리 차가 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까? 연준에서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역사를 봤을 때 연착륙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나스닥 좋은 모습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추후에 비트코인이 좀 크게 반등이 왔어요. 크게 반등이 왔지만 우리가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있었다. 이것만큼은 좀 배제를 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럽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도 50bp를 8월 4일에 올렸지만 아직 또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75bp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건데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단기 채권의 매물이 좀 쏟아질 거고요. 그렇다면 은행으로 좀 돈이 흘러올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따라서 또 페드 연준에서 연착륙을 원하지만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거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체크해 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초아님? 네, 우선은 네. 16개 해외 거래소가 한국 시장에서 조금 이제 접속의 차단이 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MEXC 많이 쓰시죠? 맥시 그리고 쿠코인에 포함해서 16개 해외 거래소가 사업자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하면서 금융당국이 방심위를 통해 거래소 사이트 그리고 앱 접속을 차단 요청했습니다.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검법상으로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해킹, 자금 세탁 경로로 이용이 좀 많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특히 MEXC가 최근에 많은 이벤트를 했어요. 좀 많은 돈을 좀 뿌렸고 그래서 거기에 좀 새로 유입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흐름 자체가 이 단기 이 한 개로만 좀 하락장으로 이끌어간 건 아니고 이 여러 가지의 하락 추세와 함께 더불어서 좀 같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하락 장세를 좀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같이 보시면 좋은 게 바로 채굴자들의 스탠스입니다. 우리 채굴자들이 우리 테라 사건 때 비트코인이 17K를 좀 찍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우리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사실 채굴자들의 입지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계속 상승을 주면서 우리 저번 상승장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올라가 주면서 그랬죠. 그게 바로 챈들러 9가 우리 좀 의도한 바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상승이 사실 하락을 위한 이제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파라제 끼기 위해
위해서는 24K 이상을 좀 가져야 하기 때문이고 그 구간만 터치를 하면 이제 좀 매도를 좀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매도세와 더불어서 기관들이 숏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7주 만에 좀 전환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흐지부지한 하락이 아닌 장대 음봉을 그려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 많은 악재들을 만들어내고 쏟아냈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MEXC 쿠코인 포함한 16개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개미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바로 그 거래소에서만 있는 코인들을 이제 좀 빨리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좀 지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이끌어냈을 겁니다. 즉 지금 상황이 그 전주의 상황이 어쨌든 매수할 사람은 이제 소수의 개미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매도할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기관, 세력, 채굴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 해외 거래소에 있는 개미들 이런 개미들까지 전부 다 매도로 돌렸기 때문에 숏이 강하게 빅쇼트가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급락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상승장을 이끈 이더리움 클래식 즉 채굴자 챈들러 구우가 이끄는 그 중국 세력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지죠. 사실 그 전에 보시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상승장으로 견인을 했었는데 지금 손바뀜이 일어날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 상승장의 선장이었던 채굴자들이 강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 후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장을 서서 좀 이거 코인의 시장을 또 이끌어 갈지 지금 딱 주목해야 할 시점이고요. 우선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생길 때 조금 매수를 저점에서 좀 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야 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강의 때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2부 강의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굴자의 매도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해서 투더골드문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초아님께서 강의해 주실 건데요. 지난 시간 복습과 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초아입니다. 자, 이렇게 또 2부에서 만나 뵙게 됐네요. 지금 4번째 강의 시간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제 강의가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좀 맞춤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할 겁니다. 속으로 이제 대답을 좀 해보시면서 같이 좀 체킹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그 추세에 대해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짚어봐야 할 것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복습을 좀 많이 좋아해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5분 정도 복습을 하고 그 뒤에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세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이 업비트 이 거래창
거래창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순으로 좀 정렬을 해놓으시면 좋으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체크한 방법은 거래대금 순으로 좀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많이 매수 매도가 일어나지 않는 장이에요. 특히나 우리 뭐 조금 후에 26일 날 있을 우리 잭슨홀 미팅 때문도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2,900만 원 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 대금이 높은 순으로 좀 정렬을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아무튼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 이거 저번 주 차트입니다. 현재는 뭐 2,800만 원, 2,900만 원 선이죠. 자, 어쨌든 이때 비트코인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창에서 우리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정복칸이라고 했어요. 정복칸을 꼭 눌러보시고 투자를 좀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왔죠. 이 정복칸을 치면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봐야 한다고 했던 게 시총이죠. 이 코인이 어떤 정도로 무거운지, 무거운 코인인지 가벼운 코인인지 꼭 시총을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하는 게 바로 이 백서, 그리고 디지털 자산 소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메인넷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넷이 독자적인 코인에 있어서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넷이 있는 코인들이 바로 코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메인넷이 없고 그 오픈 소스라고 해요. 이게 좀 많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개발자들이 그걸 올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토큰이죠. 그것을 사용해서 만든 코인들 토큰이고, 이제 메인넷이 기초적으로 있는 코인들이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결국에 이더리움이 중요한 이유가 ERC20 때문이라고 했어요. ERC20이 이더리움이 코인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독자적인 기술들, 메인넷의 기술들을 좀 오픈 소스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ERC20을 가지고 이제 많은 코인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 코인들이 이 하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죠. 지금 이런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이 호가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이 호가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빨간불, 파란불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띄워줍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호가가 여기에 이만큼 걸려져 있고, 여기 예약 매도도 이만큼 걸려져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호가가 높은 게 과연 좋은가? 이 예약 매수가 높은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빨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금방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좀 예약 매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코인의 가격이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에 점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흐름이 좋은 코인들의 호가창은 이 두 개의 비중이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지금 보시면 이건 세럼의 차트예요. 저번 주 차트고 지금 세럼의 예약 매수가가 매도량의 거의 2배에 달하거든요. 이런 상태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하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위가 이제 저항선일 경우가 커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이 저항선과 지지선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쯤 되면 그만 매도를 해야겠다,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호가창에서 나오고요.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은 이제 심리적인 게 강해요. 이 심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저항과 지지 그리고 호가창에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건 일부러 핸드폰 화면으로 가지고 왔어요. 모바일 핸드폰 화면이고 이 전에 있었던 게 사실 PC 화면인데 제가 PC 화면으로 매수를 하라고 웬만하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동 중이거나 할 때는 핸드폰 화면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이오스의 차트예요. 이오스의 차트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오늘 아침의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 매도가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 호가주문 창을 클릭하시면 이 매도 매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보셔야 될 게 여기 위에 매도량이 이 아래 매수량보다 좀 많아요. 근데 이 아래 뭐 여기 총액들은 비슷하지만 결국에 여기 위에 제가 말하는 건 이 세틱 사이에 매도가 더 많죠. 이 매도가 많은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우선 우리 세력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던지는 개미들이 던지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코인의 가격이 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매도가액이 허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허매도가 뭐냐면 이게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매도할 거야 하고 걸어놓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거래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여기 다가갈 때쯤에 이 갑자기 물량이 싹 하고 빠집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왜 허매도를 걸어놨냐 하면 여기는 못 뚫겠지라는 심리를 가지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죠. 그럼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고점에서 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허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가격을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 매수가 갑자기 막 줄어든다든지 매도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에 갑자기 이상한 흐름을 좀 보입니다. 한 5분 정도 지켜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매수랑 매도를 그래서 당장 보실 때 하시는 게 아니라 5분 정도 지켜보고 이게 허매수인지 허매도인지 판단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가 강의를 좀 만들어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맨 처음에 하는 강의들 대부분 캔들일 가능성이 커요. 캔들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이게 음과 양으로 이제 좀 조화가 되는 그런 캔들을 이제 보통 하시는데 전 이게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들이 모이는 숲을 위주로 먼저 보셔야지 이 다음에 나무를 봤을 때 이해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숲을 좀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잘 보이시겠죠? 이쪽에서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음봉이 길게 나오기 전에 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흡사해서. 어떤 부분이 똑같냐 하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사실 추세 전환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아요. 이제 추세선도 있고 뭐 지지와 저항선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오늘은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게 노란 선이 보이시면 이게 단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게 주황선이 중기, 그 위에 있는 건 장기. 제가 지금 옆에 보시면 5, 10, 20, 60일 선으로 좀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여기서 음봉이 한번 출현한 다음에 역배열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되면서 갑자기 과한 빅쇼트가 한번 나왔죠, 6월에. 근데 그 초입 부분과 우리 저번 주죠. 그 저번 주의 차트가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 초입과 비슷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락이 올 수 있어서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일주일 내내 이야기했는데 그걸 좀 안 듣고 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지금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MA라고 말하는 이동평균선이 단기, 중기, 장기로 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나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로는 5, 10, 그리고 중기로는 20, 장기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쓰고 이 배열을 통해서 정배열과 이제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추세를 좀 판단하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골든 크로스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모습이 얘가 떨어지기 직전에 나오는 모습이 좀 비슷해요. 그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 노란색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내려갑니다. 장기는 여기 있고 단기는 이런 모습으로 내려가요. 여기 만나는 거죠. 이 만나는 지점이 이게 데드 크로스라고 해요. 이 데드 크로스가 죽음으로 가는 뭐 그런 크로스다라고 해서 데드 크로스인데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이제 보시다시피 쇼트가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이 반대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좋은 차트는 이오스 차트거든요. 제가 좀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스 차트를 좀 보시면 여기에서 얘 혼자서 좋았어요. 얘 혼자서 차트가 좋았습니다. 이때 한번 이제 이 노란색 선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우리 양봉을 한번 먹으면서 전체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와 장기를 모두 뛰어넘으면서 X자를 좀 크게 그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20% 가까운 상승률이 보였죠. 제가 이 이오스와 칠리즈 이 두 가지만 그 전에 좀 차트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오늘 오전까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양봉들이 뛰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은 말 그대로 단기간에 이동하는 그 평균을 나타내는 그 값이고 중기는 중기적으로 이제 그 이동을 평균한 값 그리고 장기는 장기적으로 이동을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보다 단기적인 추세가 높아질 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럼 그 반대로 장기보다 그 반대되는 단기의 흐름이 안 좋을 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자, 제가 내일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좀 맛보기로 이렇게 캔들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건데 같이 좀 드릴 것이 바로 캔들과 이 추세 상황을 또 알아보는 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선 맛보기로 말씀드리자면 이 캔들 자체가 사실 이렇게 보여서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기 뒤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뜻하는 바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나 양봉 같은 경우도 이 몸통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몸통이 십자가 모양이다 하면 이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조금 싸웠다는 의미죠. 그럼 이 상황 이후로는 이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 도지가 나오면 얘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뭔가 추세 전환 전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 변화를 조금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 캔들의 모습과 같이 가시면 굉장히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이오스를 그러면 매수 매도 연습 문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했느냐를 좀 같이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코인을 사겠다 하면 제가 방금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좀 배웠죠. 그 전에 뭐 여기서 가지고 있었다 하면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선이 여기 하방을 뚫고 내려오는 시점 처음에 시작될 때가 있어요. 데드 크로스가 나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지켜보다가 여기서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 노란 선이 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엔 매수를 해야 하죠. 또 지켜봅니다. 지켜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 우리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큰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추세 전환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같이 매수 매도 하실 때 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모의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아요. 큰 가격 말고 뭐 5만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우선은 제가 방금 전에 나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투자자 자체가 지금 전 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가 사실 좋지 못한 장이죠. 좋지 못한 장인데 지금 그 주어져 있는 재료, 이 나무들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얼마나 멋진 것을 좀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이 타이밍을 조금 저랑 같이 1시 반에 무방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